자, 또 봅시다. 16번 봅니다. 여기서부터 몇 문제는 다 판례와 관련된 문제들이 좀 나오죠. 4-5문제 정도가. 그래서 해설에 보면은 판례를 다 수록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16번 봅니다.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어른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인데 1번에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한 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은 그 토지의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적공부의 등록으로서 한 필지의 토지가 뭐 되는 거다? 특정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계를 도면에다가 등록하잖아. 그럼으로써 한 필지의 토지가 확정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적공부를 작성할 때 지적도부터 작성한다. 토지 대장부터 작성한다. 지적도부터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 지적도의 토지의 경계를 등록함으로써 뭐다? 한 필지의 토지가 왜 된다? 특정이 되고 그 특정된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어디에다가 등록하는 거다? 토지 대장에다가 등록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됐죠? 근데 그 토지에 관한 정보 중에 지적에 관한 정보만 등록하는 거고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뭐 등기부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래 됩니다. 그 다음 2번에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도라는 공부성의 경계에 의해서 뭐 되는 거다? 확정되는 거다. 근데 1번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번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 있죠. 1번과 2번은 같은 취지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마 공부상 경계에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경계에 따라서 확정될 수도 있다. 현실의 경계에 따라서 확정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사정이 있으마? 특별한 사정이 있으마. 그 특별한 사정은 여러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우리가 판례를 다양하게 점검을 해보면 되는 거고. 3번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고 해서 매매 당사자들이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 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 1번 관점 때문에. 알겠어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에 도면에 등록됨으로써 한 필지 토지가 특정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에 따라서 매매 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어요? 4번 만약에 지적공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잘못 작성된 경우에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실제 경계에 따라서 뭐다? 토지의 경계가 확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인데 이 지문을 보면은 그렇게 잘못 작성된 경우라 하더라도 토지의 경계는 공부성의 경계에서 확정된다 했기 때문에 틀려버린 거다 이 말이야. 이런 게 이제 특별한 사정의 한 사례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5번 토지에 인접한 이해관계인들이 그 토지의 실제 경계선을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일치시키기로 합의한 때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그 토지의 공간적 범위가 확정이 된다. 실제 경계와 토지의 도면에 등록된 경계가 불일치했을 때 알겠어요? 이 이해관계인들이 실제 경계선을 어디에 일치시키기로 합의 봐버리면 공부상에 등록되어진 경계선에 일치시키기로 합의를 봤다면 그때부터는 공부상의 경계에 의해서 물건이 특정되고 그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도 특정이 되는 거다라는 소리다. 알겠어요? 그 다음 17번 갑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지금 풀고 있는 문제들은 다 아까 중개실무 과정의 조사 확인과 관련된 거야. 조사 확인할 때 지식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제대로 조사 확인하는 거. 그 지식을 제대로 갖고 있나 안 갖고 있나를 점검하는 문제들이죠. 1.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행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필요할 때는 부동산 등기부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이를 조사 확인한 것으로 뭐하다? 족하다 해놨어요. 충분한 것은 아니죠. 알겠어요? 필요하다면은 뭐까지도 조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등기 권리증.
등기 권리증의 소지 여부까지도 조사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와 주민등록증만 조사 확인하였다고 해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2번 공동상속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해놨는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거잖아. 임대차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뭐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뒤에 해설을 한번 봐봐요. 해설 13페이지 가면 해설이 있는데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한번 읽어봅니다. 민법에서 들어봤는 내용일 거예요.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공유로 하이며 각자의 상속 지분에 따라 비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뭐한다? 승계한다. 이렇게 민법 규정이 되어 있다.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상속재산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동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공유로 보기 때문에 그래. 공유로. 알겠지? 공동상속재산의 관리는 공동상속인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지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다 따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임대차 행위는 무슨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 행위가 아닌 관리 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므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까지 확인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 논리니까 뭐다? 17번에 3번은 틀린 2번은 틀린 거 이래 된단 말이야. 그 다음 3번 지문 봐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버리면은 그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버리는데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라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없다 했기 때문에 틀려버렸어. 확정적 무효가 되어버리면은 그 확정적 무효가 되는데 기여한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라도 그 무효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4번 공유자 간의 합의가 없더라도 공유 토지에 대하여 3분의 2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그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것이 우리가 이것도 해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해설 13페이지에 4번을 봅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 방법으로서 그 공유 토지의 특정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3분의 2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니까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잖아. 그렇지? 따라서 그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처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그중 어느 하나가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 그 건물 철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해놨는데 특약이 있게 되면은 뭐다?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철거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 무슨 지상권이 성립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게 바로 민법의 무슨 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케이스잖아. 알겠습니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건물 철거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뭐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이렇게 공부했죠. 18번으로 갑니다. 중개대상으로 확인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 지적공부와 등기상 증명서상 토지에 뭐가 다른 경우 지목이 다른 경우는 부동산 표시와 관련된 사항에 불일치가 있는 거니까 뭐를 기준으로? 지적 공부를 기준으로 확인 설명하는 것이 맞고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 불일치하게 되면 등기사항 증명서를 2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뭐를 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은 제3자에 대하여 무슨 효력이 생긴다?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민법 조문 그대로일 겁니다. 이거는 아마 알겠어요. 3번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까?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까?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그래서 전세권자에 대하여 했기 때문에 틀려버린 거잖아. 알겠습니까? 이게 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케이스 중에 한 가지죠. 알겠어요? 전세권과 법정지상권이 되는 거잖아. 제가 제목 5가지 한번 적어줬죠.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케이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케이스. 제목만이라도 기억을 해놔야 그때그때 이제 머리를 굴려가면서 활용하는 거라요. 전세권과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이렇게. 그 다음에 뭐다? 저당권과 뭐 법정지상권. 맞죠? 그 다음에 뭐 가등기 담보권과 뭐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뭐 임목법과 법정지상권. 임목법 하는 건 임목에 관한 법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이 바로 뭐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렇게 5가지 제목이다. 알겠습니까? 그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케이스 중에 지금 문제 17번과 18번 푸는 과정에서 뭐다? 요거 나왔고 뭐다? 요거 언급했다라는 소리입니다. 임목법과 법정지상권은 저 앞에 중개대상물 범위 공부할 때 한번 했고, 알겠습니까? 이런 거는 가등기 담보법 공부할 때 나올 거고, 이거는 민법 저당권 공부할 때 나올 거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 5가지 케이스에 의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묘기지권 가잖아? 분묘기지권도 알겠어요? 이 5가지 중에 무슨 법정지상권과 유사하게 성립되는 분묘기지권이 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유사하게 성립되는 분묘기지권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케이스가 3가지 케이스이 된단 말이지. 알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이에요. 근데 그 지상권은 약정지상권도 있고 뭐 법정지상권도 있잖아. 그러니까 분묘기지권 자체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가야. 알겠어요? 어떤 경우에 생기느냐? 봐봐요. 타인 소유 토지 소유자의 뭐다?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뭐 분묘를 뭐다?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승낙 뭐 없이 분묘를 설치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설치했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어떻게 성립되더라? 소멸시효가 있고, 알겠어요? 생긴다 하는데 소멸해본다 하면 되나? 알겠어요? 이런 생기다 말이야.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 취득이 인정된다는다?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는 그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명문의 규정을 장사법인 성문법에 딱 박아놔보는 바람에. 알겠어요? 이건 관습법상의 권리거든. 그래서 성문법이 우선이 되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3번째가 뭐냐면, 자, 봐봐요. 자기 소유야. 자기 소유 토지에 뭘 설치했다? 분묘를 설치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내 땅에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 기도 없는 기다? 있는 기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런데 여차저차한 사유로 토지 소유자와 분묘 설치자가 같다 다르다? 달라져 볼 수가 있는 거다. 그때는 뭐다? 분묘 철거에 관한 뭐다? 철거에 관한 뭐 특약이 없는 한, 알겠어요?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 안 된다? 된다. 바로 이 3번 케이스가 뭐와 유사하게 성립되는 그 케이스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유사하게 성립되는 케이스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봐봐. 이거는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한 거고, 3번은. 1, 2번은 누구 땅? 남의 땅이다, 이 말이야.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거는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했지만 뭐 받았고, 승낙 받았고, 요거는 뭐 승낙 안 받고 설치한 케이스. 이 2개와 이 1개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되지만은 이것과 이것도 뭐 구별할 줄 알아야
알아야 된다라는 게 구별되는 특징이 성락받아 안 받아 그것이야. 그 차이점이다. 성락 없이 분묘를 쓸 때도 우리 판례가 무슨 취득을 인정하고 있더라? 시효 취득을 인정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 세 가지가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원인 세 가지예요. 알겠어요? 요 케이스가 요거하고 유사하다라는 게. 그 다음 됐고 18번에 4번 지상권자가 약정된 치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끄떡거리는 사람은 민법이 공부 기억난다 안 난다? 난다라는 게 이 민법 좀 그대로인데 뭐 알겠어요. 그 다음에 5번에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소유자인 경우 알겠어요.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 소유권만 따로 양도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알겠어요. 지상권과 소유권 알겠어요. 종속된 권리 관계가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19번 갑니다.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법률 관계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라서 맹조사 확인과 관련된 법률적 지식을 알고 있나 모르겠나 물어보는 거예요. 1.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 없는 토지에 그게 핵심입니다. 알겠어요? 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우회하게 되었다. 달리하게 돼버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지상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2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다만 우리 민법에는 최단기간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안 두고 있다? 두고 있다.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뭐 30년, 10년, 5년 가면서 구분하고 있죠. 알겠어요? 그럼 왜 한다? 외워야 됩니다. 3번 갑소유의 대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속하는 거다? 을에게 속하는 거다. 이 말이지. 내 돈 들이고 남의 땅에 허락도 없이 설치했다 하더라도 건축물은 내끼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4번에 당사자가 설정 행위로 금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세권 양도에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게 바로 전세권의 힘이잖아. 알겠습니까? 5번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고 있다라면은 이런 점유는 타주 점유다, 자주 점유다. 자주 점유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점유하는 방법이 분묘를 설치 관리하는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는 거라 알겠어요. 그래서 무슨 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시효 취득이 분묘 기지권도 될 수 있다라는 소리. 20번 이 문제는 판례 하나를 가지고 뭐다? 한 문제를 구성한 거예요. 알겠어요. 20번 해설로 먼저 갑니다. 해설로 먼저 갑니다. 20번 해설로 먼저 가봅니다. 그렇죠? 판례 하나는 해설이 딴 게 들어갔나? 아닌데. 자, 해설 봅시다. 닭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의 중개를 위임한 경우, 바로 중개 의뢰한 경우 이 소리야.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 취지에 따라 우리 중개계약은 판례가 위임과 같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임 취지에 따라 이렇게 보면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이 중개계약관계, 전속중개계약이든 일반 중개계약이든 중개계약관계는 의뢰인과 누구의 법률관계다?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법률관계인데 이 중개계약관계가 민법상 무슨 계약관계와 같다? 위임계약관계와 같다 이래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위임계약의 당사자가 바로 위임인이고 뭐다? 수임인 가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관계가 유사하다고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누구하고 유사한 지위에 있는 거다? 위임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의뢰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로 표현을 바꾸면 개업공인중개사인 수임인이 뭐다? 위임인으로부터 뭐 받았다? 위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수임인의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임받은 사무, 즉 중개를 받은 사무, 그걸 처리할 때는 누구처럼 수임인처럼 무슨 주의를 다해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라 라는 것이 그 판례거든. 알겠어요? 그 이어도 위임하는 말이 나와요. 위임 취지에 따라 이걸 바꾸면은 가만 중개의뢰 취지에 따라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주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그로서 중개를 위임한 중개를 우리는 의뢰한 하지만 위임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위임한 거래 당사자 본인이 본래 부담하는 거래 관계에 대한 조사 확인 책임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거래 당사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것은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 등을 조사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를 정할 경우 의뢰인에게 거래관계를 조사 확인할 책임을 게을리한 부주의가 인정되고 그 의뢰인의 부주의가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까지 되었다고 판단되면은 피해자인 중개 의뢰인에게도 뭐가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할 때 무슨 상계를 할 수 있다. 과실 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기본 원리에 비추어 볼 때도 뭐하다? 타당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기본 원리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읽었어. 공평부담 알겠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가해자가 있고 뭐다 피해자가 있는데 알겠어요? 보통의 경우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다?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누구도 원인 제공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한테도 원인 제공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의 원인 제공 부분만큼은 이 가해자의 책임을 깎아줘야 한다, 깎아줘야 한다. 깎아줘야 뭐 공평 부담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손해배상 책임의 기본 원리가 공평 부담의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싸울 때 뭐다? 아,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하는데 그래 나도 잘못했지만 니도 잘못한 거 아니나? 이렇게 주장하는 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판례를 하나만 소개해놨네. 문제로 가봐요. 알겠어요? 5번이 답인데 그 5번과 관련된 판례만 소개해놨네. 20번에 일단 5번부터 봅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중개 의뢰인의 부주의가 인정되고 그것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까지 된 경우라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가 아니고 뭐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판례를 공부했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거 아니잖아. 알겠습니까? 그리고 5번이 틀린 건데 1번부터 갑니다. 다가구 주택에 관한 임대차 계약 중개예요. 1. 임차 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되어 있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 설명하는데 그쳐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지. 이 말 뜻은 뭐냐? 등기부만 조사 확인해서 설명하면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그 말은 등기된 권리관계만 조사 확인해서 설명하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등기되지 않은 권리관계도 조사 확인해서 설명할 주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2번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다음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도 하고 자료도 제시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등기되지 않은 권리관계까지도. 3번 임대 의뢰인이 위 2의 자료 요구. 임차권 관계니까 등기되지 않았을 수 있겠죠. 그러면 임대인에게 그 임대차와 관련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고 그 자료 요구에 임대 의뢰인이 불응한 경우에는 그 불응한 사실을 확인 설명서에도 기재를 해야 한다. 해야 된다라는 소리죠. 4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협회인 공제기관은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져야 된다.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한 공제 있죠. 공제금 지급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라는 건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면은 피해자는 공제기관을 상대로 바로 공제금 지급 청구를 해도 된다. 그 소리죠? 그러면 공제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공제기관은 다시
공제 계약자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21번 농지법 실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따금씩 한 번씩 뭐다 툭툭 던지니까 환장할 노릇이라. 그래서 만약에 봐봐요. 원래 시험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공부했던 농지법의 일부 내용을 중개실무 문제로 낼지 제가 예상하나 뭐하나? 뭐하지? 그랬어요. 근데 기출문제를 쭉 보니까 매회 나오면은 제가 그래도 뭐다 이야기를 슬쩍 타치를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책임도 있는데 이따금씩 한번 툭 끼워 넣어. 알겠어요? 이런 것들은 다른 과목을, 즉 공법을 뭐다 공부했는 지식을 가지고 활용해가 풀어야 되나 안 풀어야 되나? 풀어야 되는데 자꾸 제 탓을 하면 안 되는 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과목이 애를 먹는 게 이 파트단 말이에요. 중개실무 파트단 말이에요.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파트는 뭐다? 당연히 제가 강의를 책임지고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건데 실무 파트는 보면 꼭 문제를 보면은 뭐다? 민법에서 공부한 지식 활용해가 풀어라. 공법에서 공부한 지식 활용해가 풀어라. 이런 식이 되거든. 알겠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는 기출문제를 분석하니까 제법 자주 내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언급을 하지만 이따금씩 한 번에 뿐만 제가 본 수업 시간에 언급도 하기 힘들어. 알겠어요? 농지법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설명해야 될 건지 아니면 농지적만 딱 띠가 이야기를 해야 될 건지 농지적만 딱 띠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원래 시험에 농지법 내면서 임대차 관계를 물어보는 게 또. 알겠어요? 그런 수가 생기거든. 알겠어요? 그래 참 이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선생님들은 편하게 강의합니다. 알겠어요? 누구 믿고? 법령 실무 과목 선생 믿고 각 학원이 다 그래요. 알겠어요? 세상 천지에 알겠어요? 공법 강의하는 선생들이 수업 시간에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 상식적으로. 결론은 괜찮아도. 뭐냐면 60점 넣으면 되는 시험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공법도 60점 맞추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면 돼. 근데 공법은 뭐 과락만 넘기면 안 됩니까? 이렇게 삼는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잖아. 60점만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의하면 되는 거다고. 근데 일부 공법 선생들은 과락만 넘기 있어.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모질은 2점은 우약고요. 이렇게 하면 뭐다? 실무 선생 붙잡고 늘어지 있어.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거의 편하게 강의하는 거지. 알겠어요? 근데 중개실무에 알겠어요? 공법이나 뭐다 민법이 안 나온다면은 실무 선생 붙잡고 늘어지면 돼. 근데 이게 나오잖아 이게 결과적으로 딱 뚜껑 열고 보면은 이 두 선생의 역할이 결국 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다음 봅시다. 농지법 1번에 상속인에게 유정한 농지를 유언에 의한 정려죠.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증 발급 대상이다. 아닙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농지법 공부할 때 8조에 알겠어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관한 거는 시험에 잘 나온다고 수업할 겁니다. 아마. 그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농지증 발급 제외입니다. 제외.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농지증 발급과 관련해서 시험에 이걸 자꾸 활용하더라고. 이걸 알겠어요? 두 가지를.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대상이냐 아니냐 요 자체를 많이 활용을 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활용합니다. 실무 문제 구성할 때 농지법을 낼 때는 뭐냐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대상이 맞아. 알겠어요? 대상이다 하는 전제하에서 알겠어요? 대상이라는 전제하에서 뭐 농업 경영 계획서 제출하는 경우냐 안 하는 경우냐 요걸 또 활용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자주 활용한 것이 취미영농,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급 대상이다. 대상이야. 그럼 대상 맞지? 대상이면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걸 잘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응? 그 두 관점 갖고 답으로 많이 활용해요. 두 관점 갖고. 농지증 제도가 시험문제 나오면.
2번에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농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였다. 요건 물어보는 거잖아. 어? 농지증 발급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야. 대상이다라는 거야. 대상. 알겠지? 근데 요는 안 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까지 틀려버렸네. 알겠지? 경매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요 케이스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덩달아서 뭐까지 알아놔야 되느냐 하면은, 알겠지? 그러면 경매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급받아야 된다며? 그 발급받은 농지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해야 된다. 언제까지 제출해야 된다. 그걸 갖다가 경매 시험 지문에 잘 내는 거야. 알겠지? 언제까지 제출해야 된다? 언제까지 제출해야 된다? 자, 또 답이 퍼뜩 안 나오는데, 알겠지?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농지를 매수한 사람은 농지증을 법원에 내야 되는데, 못 내면은 매가 허가 결정나나 불허가 결정나나? 불허가 결정나나. 그러면 허가 결정하느냐 불허가 결정하는 날은 무슨 날 해요? 매각 결정기일 날 하잖아. 매각 결정기일 날. 이날 허가 결정할 거냐 불허가 결정할 것이냐 정하는 거잖아. 그러면 농지증은 언제까지 제출하는 거다? 매각 결정기일까지 제출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못 내면 무슨 결정? 불허가 결정. 그래서 요 단어를 익히 넣으라 하잖아요. 알겠습니까? 요 앞에 일주일 전이 무슨 날이라 했노? 매각 기일 했잖아. 매각 기일. 알겠어요? 매각 기일에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이 된 거 아닙니까? 농지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러면 며칠 내에 농지증을 제출해야 된다? 7일 내에 제출해야 된다라는 게. 그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용어를 익히놨다 안 익히놨다? 안 익히놓으니까 농지증은 언제까지 냅니까? 이리 물어봐봐. 물어보면 이 단어가 안 나오는 거야. 안 익히놓으니까. 그럼 언제까지 제출합니까?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7일 내에. 7일 내에. 맞나 틀리나? 맞지 뭐. 내용은 맞지 뭐. 알겠어요? 근데 시험 지문은 7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리 묻는다 문다? 안 물어. 내가 결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묻는 거지. 그래서 실무에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시험 칠 때는 글을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 다음 3번에 농지증을 발급받기 전에 농지관리위원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하는 말 농지법에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그러면 O가 X가 X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들어봤나 안 들어봤나? 요 단어는 들어봤죠? 그러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가 뭐다? 농지증을 발급받는 거잖아. 자, 이렇게 공부를 했어야 된다. 원래 공법도. 알겠어요? 옛날 농지법은 농업경영계획서 하는 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 농지증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금 요 지문처럼 농지관리위원 2인 이상의 확인 절차가 필요했다 안 필요했다? 필요했는데 이 농지관리위원 2인 이상의 확인 절차를 폐지하고 그 폐지하는 대신에 뭐를 작성해가 제출해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가 제출해라.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게 틀려버린 거지. 4번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전용 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잘 봐요. 발급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발급 대상이다, 아니다? 발급 대상이야. 그럼 발급 대상이지? 대상이면은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야.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제출 면제된다라는 것이지 농지증은 발급 대상이다, 아니다? 발급 대상이라. 그러면 O가 X가 X1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이 농지 전용 허가와 농지 전용 신고 단어는 또 비교해.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알겠어요? 농지 전용 뭐다? 협의. 이 세 단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거는 두 개는 구별할 것도 없어. 허가상이고 신고상이라는 것 뿐이지. 알겠어요? 이건 뭐고? 협의다. 협의. 알겠습니까? 협의. 이거하고 이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게. 그러면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증 발급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경우는 농지증 발급 대상, 요 경우는 농지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뭔지 구별할 줄 안다 모른다?
요렇게 듣고 나중에 고민해요. 그죠? 이거는 봐봐요. 농지 전용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이 아저씨 행정관청에 가가지고 뭐다 절차를 밟는 거야. 알겠습니까? 어디 가서? 행정관청. 그럼 농지 전용 협의하는 거는 뭐다? 이렇게 보지 말고 아저씨 행정관청과 관청 사이에 뭐 하는 거다?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당사자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농지를 매수했어. 알겠어요? 그럼 농지 이외에 다른 용도로 뭐다? 전용하고자 해요. 알겠어요? 무슨 얘기지? 그럼 농지 전용 허가 절차, 신고 절차를 밟아야 된다? 밟아야 된다라는 게야. 그럼 여러분들 일반 국민이고 행정관청에 가서 그 허가 절차, 신고 절차 받잖아. 그런 건 협의라 하지를 않는다. 이 말. 협의는 누구 간에 하는 거다? 행정관청 간에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들 알으세요?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뭐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이리 의제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럼 그 의제 처리해 주기 위해서 뭐다? 개발행위 허가권자와 농지 전용 허가권자 사이에 뭘 하는 거다? 협의를 하는 거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런 게다. 그래서 꼭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든 시도의사든 시군구청장이든 어떤 농지에 대해서 뭐다?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할 때는 행정기관과 뭐다?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 땅이 농지일 때는 농지주무관청과 협의를 거치지 않는 것이다. 거침으로써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농지 전용 협의입니다. 그 다음, 됐고, 21번에 5번 농지를 취득한 후에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나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할 때까지 6개월마다 강제 이행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하였다 해놨는데 농지법 규정에 비춰보면 틀렸을 거예요. 한번 봐봐. 21번의 해설을 한번 봐봐요. 해설을 보면 이래 돼 있다. 시장 군수구청장은 최초로 처분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매년 몇 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1회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6개월마다 강제 이행금을 부과한다라고 설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소리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지법상에도 이행 강제금 제도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이행 강제금 매년 몇 회? 매년 1회 알겠어요?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아마 건축법에도 이행 강제금에 관한 규정이 나올 때 그는 매년 몇 회? 2회 1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들이 있죠.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들은 처분을 해야 한다. 해야 되는데 그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게다 이 말이야. 그러세요. 자, 다시 22번으로 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어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농업경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념이죠. 2번에 농지 소유자와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 사이에 농지에 관한 무슨 계약은? 임대차 계약은 요 2번 내용은 시험에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무슨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하도록 그렇게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지의 임대차 계약은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요식 계약에 해당한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아직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서 3번 농지 소유자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개월 외워놔야 됩니다. 아니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는 소유 농지를 말 수 있다. 위탁 경영할 수도 있을 거고 임대차 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농지의 임대차나 위탁 경영은 잘 들어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 경영은 허용이다, 금지다. 이렇게 물으면은 이렇게 답해요. 원칙적으로는 금지다. 이렇게 공부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금지예요. 임대차와 위탁 경농은.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과거에 농지 소작 제도의 피해 때문에 그래서 민법에서는 농지의 전세권 설정한 것을 명문으로 뭐 금지시켜 놓고 있고, 농지법으로 오면은 농지는 자기가 직접 농사에 뭐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을 딱 만들. 그게 경자 유전의 원칙이잖아. 알겠지?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다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외적으로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 경영도 가능하도록 해놨다 해놨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원칙은 그 금지들이에요. 전부 다. 자, 그 다음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 외에 별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요한다 해놨습니다.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는 농지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의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어디에서? 어느 법에서 그런 의제 규정을 두고 있더라? 옳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알겠어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나오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넣으면 봐봐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농지라. 알겠어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잖아요. 농지를 매수할 때. 그렇죠? 맞죠? 그러면 이제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가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가 들어갑니다. 농업경영계획서가 같이 첨부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농업경영계획서를 검토해가 농지증 발급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됐을 때마다 토지거래 허가증을 교부해 주거든. 그럼 토지거래 허가증을 교부받음으로써 농지법에 따른 농지증은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게. 결국 토지거래 허가 내줄까 말까요? 심사하는 과정에 농지증 발급 요건도 함께 심사를 해버린다라는 소리야. 그러세요. 그 다음 5번에 주말체험 노동을 하려는 자는 총 1,000제곱미터, 이 숫자도 시험에 여러 번 물어봤어요.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대. 이 경우 면적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계산합니까? 따로따로 계산하죠. 알겠어요? 그래서 다 합치가 그래. 세대원 전부가 합치가 나온 면적이 얼마 미만이 한다?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야 된다. 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이상의 그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은 처분 대상이 되는 농지일이 된다. 그 처분 명령이 대상이 돼요. 그럼 처분 명령을 안 따르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무슨 강제금, 이행 강제금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매년 1회씩 일이 되는 게 돼. 그러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는 얼마까지? 1만 제곱미터까지. 알겠지? 그런 거죠. 8년 이상 영농에 종사자가 인농한 경우에는 얼마까지? 마찬가지 1만 제곱미터까지. 알겠지? 그렇게 농지의 소유 상한에 관한 면적도 숫자를 좀 외워놔야 됩니다. 그럼 23번 하시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농지에는 전세권 설정한다 뭐한다. 민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죠. 농지증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아니다. 요 판례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농지 취득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농지증은 왜 발급받노? 이리 물으면 등기하기 위해서 절차적 요건이다라는 거죠. 농지의 취득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하는 말은 실체적 요건이 아니다 이런 의미야. 절차적으로 등기할 때 필요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 됐고 3번에 임대 농지를 양수한 자는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뭐한 것으로 본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속차보호법에 알겠어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하는 규정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4번 몇 년가 이거? 5년간 돼 있나? 글자가 5년간 농업 경영을 하다가 인허한 경우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하는데 5년이 아니라 얼마? 8년입니다. 그렇지? 거기 틀려버렸고. 5번 주말체험농의 목적인 경우에도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발급받아야 된다. 뭐가 면제될 뿐이다?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이 면제될 뿐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24번에 주거용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을.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 하는 말은 기본 확인 사항을 뜻해요. 그럼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을 찾아라라는 거잖아. 1번이 답이죠.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존재 여부는 무슨 사항이다? 세부 확인 사항란에 내부 시설물의 상태란에 기재하게 돼 있는 거잖아. 옛날에는 소방시설을 기재하게 돼 있는데 그 소방시설 칸에 지금은 뭐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존재 유무 그리고 몇 대 설치했는가 이런 걸 기재하게 돼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은 다 무슨 확인 사항이다? 기본 확인 사항이다라는 거죠. 25번에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작성 시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은 비주거용 건축물. 자, 비주거용 건축물. 그래서 3번에 보면은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도 기재한다는다. 기재하는데 이거는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니라 무슨 사항이다? 기본 확인 사항이죠. 대상 물건의 표시 칸에 기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상 물건의 표시 칸에. 그러면 벽면의 균열 유무다, 승강기 설치 유무다, 비상배례 유무다, 가스의 공급 방식 이런 것들은 다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의 무슨 확인 사항이다? 세부 확인 사항들이라. 여기서 주의할 것은 4번의 비상배례 유무죠. 자, 봅니다. 아까 단독 경보용 감지기 하는 게 있잖아. 5분 시험에 떠나올 수도 있어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설치 유무, 존재 유무. 이거는 알겠어요. 주거용 건축물일 때만 기재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것도 어느 칸에? 세부 확인 사항 난 칸에. 알겠습니까? 그러면 비주거용 건축물로 가면은 비주거용 투서식으로 가게 되면은 알겠어요. 소방시설을 세부 확인 사항으로 적어내야 한다. 적어내야 된대. 그 소방시설 칸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기재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기재되느냐면은 알겠어요. 소화전, 비상벨, 유무 이런 것들이 기재된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소방시설에는 뭐를 기재한다? 소화전 유무, 비상벨 유무를 기재한다라는 소리다. 알겠어요? 이런 것들은 단으로 외워갖고는 안 돼요. 뭐를 봐야 된다? 서식 그림을 봐야 돼. 알겠어요? 비상벨, 소화전, 알겠어요? 그렇지? 확인 설명서 서식을 비교해서 딱 눈으로 봐버려야 돼요. 알겠어요? 자, 26번 시행 규칙에 규정된 확인 설명서에 명시된 기재 사항으로 틀린 것은 해놨어. 확인 설명서에 명시된 가운데 그러면 1, 2, 3, 4 다 한꺼번에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번에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매도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할 사항은 벽면 상태, 전기, 소방 등의 시설물 맞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도배 상태는 기재하지 않잖아. 비주거용은. 그렇죠? 2번 토지 3 서식에는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한 소유권과 저당권 등의 권리에 관한 사항도 뭐다?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칸에 적는다. 권리관계니까. 3번 토지 3 서식에는 대상 토지 1km 이내의 비선호시설의 존재 유무도 확인해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잘 알아놔야 돼요. 일단 그 토지가 중개를 삼을 때 그 토지 지상에 어떤 용도의 건축물이 들어설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혐오시설의 유무도 기재해야 한다. 해야 된다. 4번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물의 설계도 확인 여부는 기재사항이다.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의 설계도까지 확인할 의무 있다 없다? 없다. 5번에 임목이나 재단일 때 사용하는 포서식에는 재단 목록, 임목의 생육 상태 이런 걸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재단 목록은 기본 확인 사항일 거고 생육 상태는 뭐다? 세부 확인 사항일 거고. 그래서 27번에 확인 설명서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이 서식은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임목, 강업재단, 공장, 재단용으로 4가지 서식으로 구분해서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2번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 확인한 사항을 적어 넣으면 되고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비선호시설의 유무를 표시한다 안 한다. 이 혐오시설의 유무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서식과 토지일 때 사용하는 3 서식에만 기재를 합니다. 5번 서식에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이런 다운표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안 돼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옛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도 재산세 부담과 관련해서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바람에
6월 1일 기준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확인 설명서 서식에다 딱 활자체로 명시해놔으로써 분쟁을 없애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확인 설명서 서식을 묻는 문제가 구성이 되니까 공부하는 방법은 뻔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확인 설명서 1, 2, 3 서식을 눈으로 한번 쭉 봐놔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놔야 됩니다. 봐놔야 됩니다. 눈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 28번, 30번까지 가고 싶습니다. 시행규칙에 규정된 확인 설명서의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런데 5번 시험에도 이 작성 방법에 관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1.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기본 확인사항이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해서 기재를 합니다. 2번 주거용 건축물의 용도 지역, 용도 지구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로 파악하고 건폐율 용적률 사항하는 아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죠? 시군조례에 따라서 기재를 합니다. 3번 시군조례 가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시군조례 일반조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알겠어요? 이게 이제 도시계획 조례거든. 근데 요 시 갈 때는 무슨 시가 들어간다? 특별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광역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특별자치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리고 뭐 특별자치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너무 쫄지 말고 대답을 해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이다, 있다, 없다? 북구청장 없다. 알겠습니까? 없다. 알겠어요. 그러면 대구광역시 북구 땅덩어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은 누가 갖고 있다? 대구광역시장이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 장, 군수는 가지 구청장이 안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습니까? 대구광역시장이 입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칠곡군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이 있다, 없다? 있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광역시에 포함된 구는 아세요? 독자적인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28번에 3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중개보수 및 실배 금액과 그 산출 내역도 기재를 한다, 안 한다? 합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이 서식은, 확인설명서 서식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기본 확인사항이 있고, 세부 확인사항이 있고,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해서 기재를 한다. 4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기본 확인사항이죠. 중개대상물 유형별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 여기까지는 맞는데 임대차의 경우도 기재한다 했는데 임대차의 경우는 말한다? 제외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 다음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에게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작성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개보조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29번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건폐율 사항한 용적률 사항하는 기본 확인사항으로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의 내용을 통해서는 확인한다 그랬어. 뭐 한다 그랬어? 뭐 한다 그랬죠? 틀렸고 거래 예정 금액도 기재를 하는데 예정이 들어갑니다. 거래 예정 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에요.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기본 확인사항으로서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 금액이 아니라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합니다. 3번 중개보수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그게 틀려버렸죠. 부가가치세는 중개보수 외에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 줄 거 드렸잖아요. 4번 비선호시설 입지조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지조건 및 관리에 관한 여기 문장이 하나 지어져야겠다. 더블 대포다. 그죠? 더블 대포다. 그 입지조건에 관한 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비선호시설 전부 다 기본 확인사항 아닙니까? 기본 확인사항이니까 매도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하면 OX다. X 된다. 그 세부 확인사항을 그렇게 하는 거지. 알겠어요? 요걸 지압버려요. 4번의 첫 번째 줄 끝에 있는 입지 조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요걸 지압버려. 알았어요? 지압만 문장이 된다. 비선호 시설 입지 조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하면 틀린 지문이 된다.
5번 토지 중개가 완성되기 전 확인 설명서에 세율을 기재하여야 하는 조세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뭐다? 지방교육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확인 설명서 서식에 조세에 관한 사항을 기재를 하는데 기재할 세목들은 몇 가지다? 그 세 가지다라는 거지.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그다음 뭐 지방교육세. 요 세 가지 세목을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시험 문제 한 문제도 만들어져 있어요.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하는 세목을 올바르게 묶어 놓은 것은 이렇게 묶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세 개가 딱 들어간 게 답으로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30번 시행규칙에 규정된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원서식을 전제로 문제 구성한 겁니다.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등의 입지 조건, 주차장 등의 입지 조건입니다.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 가능한 위탁관리냐 자치관리냐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경비실 있나 없나 이런 걸 다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 그래요. 이건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이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에 기재한다. 니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 및 건물의 공시가격을 반드시 기재한다. 근데 틀려버렸죠?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3번 비선호시설 입지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 뭐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걸 물어본 건 아니네. 공부를 통해서 확인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그래서 현장 확인의 방법으로 조사한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비선호시설의 유무, 도로 및 대중교통 연계성, 시장학교의 근접성, 교육시설, 판매시설 유무 이런 것들은 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4번 매매의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뭐 확인하여 기재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한다 하는 말은 기본 확인사항이다 이 소리잖아. 그래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 아니면 뭐다? 부동산 종합정보망 등을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 확인해서 기재를 합니다. 중개보수는 무슨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 적는다? 거래 금액이 아니라 거래 예정 금액. 그것도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 예정 금액. 그래서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되는 중개보수하고 실제 받는 중개보수가 다를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도 아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놔놓고 쉬었다가 갑시다. 그래서